자, 4월 이투수 모의고사 국어 정리 좀 해줄게요. 비문학만 좀 오늘은 정리를 해줄게요. 좀 빨리빨리 읽을 거예요. 선생님 스타일 알죠? 빨리빨리 읽고 주어 서술어 위주로 읽는다. 이렇게 됩니다. 자, 추상 미술의 등장으로 미술 애호가들은 당혹감을 느꼈다. 추상 미술을 설명해 줄 새로운 이론이 필요해진 것이다. 이때 이론적 토대를 해준 게 형식주의 미학이었다. 형식주의 미학. 왜 내모쳤어요? 주된 화제가 될 거니까. 형식주의 미학을 대표하는 프라이는 전통적인 미술은 다시 경험을 한 것이어서 예술적 가치를 창출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미술만이 줄 수 있는 독특한 정서적 경험을 요거와 구분하여 요렇게 부르고 미적 정서라고 부르고 미술 작품의 가치는 작품의 형식과 미적 정서와의 관련성을 통해 형성이 된다. 그럼 형식하고요 미적 정서를 중요하게 봤네. 그러면은 정서적 경험을 중요하게 봤고요. 이거는 일상적 정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봤어요. 즉은 앞의 내용을 쉽게 풀어주는 거다. 작품의 가치는 형식적 요소들에 대한 분석과 그것들의 상호작용 또 그 작용이 불러오는 미적 정서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된다. 그러면 이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봅시다. 형식적이란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형식이 중요합니다. 형식. 맞아요. 그 다음에 미적 정서. 이것들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그러면은 분석과 상호작용, 미적 정서와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된다. 나는 이렇게 읽을 거예요. 나아가 그는 내용이나 주제에서 오는 감흥은 요거는 일상적 정서다. 요거는 그러면 중요하지 않은 거잖아. 여기서 X 했잖아. 그럼 여기서도 X. 그러면요. 내용 주제란 말 나오면요. 형식주의 미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야. 형식주의 미학은 이런 거 싫어하는 거야. 이후 형식주의 미학은 그린버그가 개성하여 정점에 냈다. 그는 사회 정치인과 거리 두고 그러면 요거 중요하지 않다. 심미적 표현의 절대적인 자유를 주는 자, 그는 옹호하고 주장했어요. 옹호한 건 뭐예요? 심미적 표현의 절대적인 자유. 또 주장했어요. 미술을 위한 미술만이 예술의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미술만을 위한 미술이 뭐냐? 이때 미술을 위한 미술이란 미술만의 독자적 매체에 관심이 된 거다. 우리 국어 언어와 매체 있잖아요. 매체에 관심을 둔 것이고 궁극적인 뜻은 추상미술이다. 그에 따르면 미술의 고유한 2차원적인 평면성이다. 자, 매체가 뭔지 몰랐는데 2차원적인 평면성이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여기 종이 놓고 그 다음에 여기 그려가는 거냐. 그럼 이거는 2차원적이잖아. 그런데 원근법이 명암법을 통해 공간감, 형태감을 구현하여 3차원의 환영을 구현하는 것으로 목표했어요. 전통적인 미술은 요거를 통해서 이거를 환영을 실물처럼 구현하는 거. 그러면 이거 부정적으로 봐요? 부정적으로 봅니다. 부정적입니다. 부정적. 그럼 원근법, 명암법을 가지고서 공간감하고 형태감을 하는데 이것들은 반대하는 거잖아. 전통적인 미술 작품에 대해서. 그는 미술이 이런 환영주의 좋은 거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 벗어나 평면성을 회복해야 된다. 평면성은 좋은 거 입체적인 건 안 좋은 거 이렇게 정리해도 됩니다. 현실의 재현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게 보는 것에 탈피한 추상미술이야말로 가장 잘 주연한 아름다움으로는 진보적 예술이다. 그리고 내용이나 주제 앞에서 이거 우리 X표 한 적 있잖아요. 어디서? 여기서 했잖아. 그럼 여기서도 X표지. 주제는 수용되거나 배제된 거다. 그러니까 졸라 중요하지 않다. 수용되거나 배제된 거잖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미술 작품을 평론할 때 형식적인 아름다움으로 한정했어요. 이거 좋고요. 평론가의 감정은
배제되어야 된다. X표. 여러분 제발 이거 OX 좀 치세요. 왜 그거 안 쳐? 그린버그의 이런 관점은 뭐야? 평가를 받으며 토대가 되었다. 그거는 뭔지 이니까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되게 웃긴 게요. 봅시다. 이거 문제풀이 될 수 있으면 안 하는데 미적 정서야. 그러면은 주제, 내용, 주제의식, X표야. 재현된 현실, X표잖아. 전통주의. 그럼 답은 이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것도 틀려. 아니, 주제, 내용, X표였으면은 X 할 거 아니야. 주제 나왔으니까 또 X표 아니야. 재현된 현실, 이거 뭐야? 전통적인 미술이잖아요. 그럼 왜 이거를 틀리냐고. 틀려주냐고. 틀리는 게 아니라 틀려주는 거 아니야. 자, 나와 봅시다. 단토는 자신의 논문에서, 자, 아까 20세기 초였는데, 요 1983년 20세기 말이겠지. 이런 거 좀 생각을 하세요. 미술의 종말을 표명했다. 종말은 미술의 죽음이 아니라, 미술계에 담론을 줬던 지배적 서사 하면 그냥 이야기 이르세요. 지배적인 담론인데 여기서는 이야기. 그는 미술의 역사를 예술 예술의 시대, 예술 이후 이렇게 가른데요. 구분을 했대. 예술의 시대는 언제까지? 1400년경부터 모더니즘이나 1960년까지. 예술의 시대는 언제? 예술의 시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1400년부터 1600년 중반까지다. 예술의 시대는 다시 두 가지 에피소드인데,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400년부터 1960년까지인데, 다시 1400년에서 1900년까지 바자리 에피소드,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근데 여기는 굳이 적을 필요는 없는데요. 1900년까지. 그럼 1900년부터 언제까지? 1960년까지 이렇게 바자리고요. 그린버그 시대입니다. 재현을 본질로 봤던 바자리 시대. 그럼 위에서 재현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거를 자꾸 생각을 해 주라고 했어요. 현실의 재현 맞아? 이거가 뭐야? 전통적인 미술이죠. 바자리 에피소드 때. 그러면 이게 이게 바자리 시대는 저기다. 외관의 재현이다. 전통적인 그림 시대다. 이렇게 되겠죠. 서사에 따르면 미술은 가장 사실의 재현, 이거 뭐야? 전통적인 거라니까 추상 쪽에서는 안 좋아하는 거. 그러나 당연히 사진과 영화 등장하면은 종말을 당연히 맞을 수밖에 없죠. 아무리 진보를 해도 거듭해도 사진이나 영화보다 완벽하지 않으니까. 이후 많은 사람들이 정체성을 탐색하게 되었고요. 뭐가 나왔어요? 모더니즘 미술이 등장을 했다. 이 시기가 바로 그린버그.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1900년부터 1960년까지인데 대표적인 인물이 그린버그다. 그린버그는 평면성, 아까 나왔던 건데 로 환원돼야 된다. 그럼 평면성이라는 건 뭐야? 표면, 거친 붓질 요거로 가야 된다. 그리고 재현적 요소 이거 안 좋다고 했죠. 비대상성, 정치성을 배제한 그러면 순수성을 동그라미 모더니즘. 그러면은 비대상성, 정치성 이거 뭐야? 그린버그가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재현적 요소 제거해요. 높게 평가했다. 그린버그 서사가 지배했던 시기는 단토는 무슨 시대? 선언문 시대라고 했다. 선언문들이 쏟아지면서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말이라 했죠. 단토는 대중예술인 팝아트 등장과 함께 서사가 이끄던 예술의 시대는 정말 특정한 지배적 서사가 이끌던 지배적 서사가 뭐였어요? 누구?
누구 시대, 누구 시대. 바자리, 그린버그. 이거는 뭐지? 서사가 이끌던 시대였어. 근데 그게 종말이 됐다. 이는 지배적 서사에 규정되는 걸 허용하지 않는다. 지배적 서사에 미술이 규정되는 거 허락 안 한대요. 1960년 이제 이후니까 이거 등장과 함께 이렇게 된 거니까. 미술인 것, 미술이 아닌 것을 구분하고 배척하는 억압의 시대다. 구분하고요. 배척하는 억압의 시대는 끝났대요. 구분하지 말고요. 배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허용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 뭐야? 구분, 배척하지 마라. 뭐의 시대가 왔다. 다 받아들이는, 안아주는 포용의 시대가 됐다. 자유의 시대다. 이렇게 되겠죠. 뭐 쓸 필요 없어요, 사실은. 이런 견해를 갖게 된 거는 뭐를 보면서 브릴로 상자를 접하는다. 앤디 워홀, 유명한 사람이죠. 슈퍼마카드에 있는 브릴로 상자하고 앤디 워홀의 브릴로 상자가 외형적인 차이는 없어요. 그래도 전자는 요거는 뭐로? 전자는 사물로 이렇게 써주면 편하죠. 워홀의 브릴로 상자는 예술 작품으로 간주되는 것에 고찰하던 그는 그럼 웃기잖아요. 브릴로 상자 똑같은데 똑같은 상자야. 똑같은 상자인데 슈퍼에 있는 거는 그냥 물건이고요. 앤디 워홀 거는 어유 예술 작품이래. 선생님도 이해 안 돼요. 그는 예술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해석의 과제를 던져줄 수 있어야 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 뭐야? 해석이다. 해석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예상할 수 있어야 돼. 해석에 따라서 사물이 될 수도 있고요. 예술 작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누가 해석을 하냐 이거지. 선생님은 이게 궁금해요. 예술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예술계란 대상을 예술 작품으로 식별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지식과 이론, 태도를 포괄한 체계. 그럼 예술계라는 거는 아니 이거 이 사람이 정의한 거니까요. 예술 상황을 주도하는 뭐야? 지식과 이론 그리고 태도 등을 포괄하는 체계를 예술계라고 한대요. 즉 브릴로 상자가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거는 예술 작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던 믿음 체계를 가진 예술계에 의해서 가능하다. 예술계의 해석에 따라 예술계의 해석에 따라 안 이쁘게 쳐졌네. 예술계의 해석에 따라 자격을 얻을 수 있대요. 그러면 브릴로의 상자가 뭐야? 예술 작품으로 된 거는 예술계가 해석을 이렇게 이거는 예술 작품으로 인정해야 돼. 아니 똑같은 걸 왜? 선생님은 그래. 무식해서. 미술은 더 이상 감각 경험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감각 경험이 아니라 철학적 사유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뭐야? 예술 작품은 건 해석입니다. 누가 해석해 준 거야? 예술계가. 그 다음에 그거에 예술계가 철학적인 사유를 해야 철학적으로 해야 예술 작품이 인정돼. 그러니까 미술계가 인정하면 예술 작품이 되는 거고 인정 안 하면 산물이 된다는 거잖아. 그냥 물건이 된다는 거잖아. 이렇게 정의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닌데 이상하게 몇 개씩 이렇게 틀리면은 안 됩니다. 자, 다음 걸 읽읍시다. 위협 소구란 공포를 일으키거나 위협함으로써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설득 전략이다. 위협 소구란 설득 전략 중 하나인데요. 뭐 하는 거니? 공포를 일으키고요. 위협함으로써요. 수신자 공포, 위협하는 거. 그 다음에 뭐야? 결국은 설득은 뭐 하는 겁니다? 태도 변화를 위한 겁니다. 가령 그래서 이제 위협 소구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위협 소구란 이런 거다. 그래서 그거에 예를 들어주네. 폐암에 걸린 흡연자 세배 사진을 공익 광고는 이런 공익 광고는 뭐 하는 거지? 공포심을 공포 위에 나왔죠. 공포심을 유발함으로써 금연을 유도하는 위협 소구이다. 그러면 뭐지? 이런 공익 광고는 위협 소구이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다시 읽어볼게. 공익 광고는 위협 소구인데요. 공포를 일으켜요. 공포를 일으켜요. 이렇게 읽었어.
수신자의 태도 변화 정도는 불안 강도나 불안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데 뭐하고 위협의 강도나 수신자의 불안 수준에 따라 달리는데 이와 관련된 이론으로 그럼 이와 관련된 이론이란 건 뭐야? 태도 변화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론으로 위협 동인 그리고 평행 반응 그러면 먼저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위협 동인을 하겠지. 그러면은 여기는 위협 동인을 이야기하고요. 그 뒤에 평행 그럼 위협 동인 여기까지 있고요. 평행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다. 왜 미리 봐야 돼요? 이러면서 끝나겠죠. 그러니까 이상에서 살펴본 두 이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거 미리 좀 체크해야 그리기가 더 편해집니다. 위협이 불안이 동인되어 반응을 했다. 자, 불안이 중요하다. 유발한다. 이인에 따르면 수신자의 행동적 세 가지 요이다. 첫째는 무분별적 경계다. 행동적 결과가 무분별적 결과. 이는 방어 기제가 작용하면서 오히려 태도 변화에 방해받는다. 그러면 오히려 뭐지? 안 변한다는 거네. 둘째는 회피적 안도다. 이는 불안이 주는 위협이 주는 불안에서 벗어나 안정을 얻기에 위협 도구를 의도적으로 뭐 하는 거니? 회피하는 거네. 자, 중요한 말들을 쳐볼게. 방해를 받는다 오히려. 이거는 회피하는 거다. 여기서는 뭐야? 과도한 경계심을 갖는다. 그 다음 마지막 적응적 태도는 세 번째. 불안에서 벗어나 이걸 공고안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면서 공고안을 뭐야? 실행을 하네. 그래서 안전을 확보한다. 그러면 담배 안 피겠지. 일반적으로 낮은 강도의 위협에 대해서는 회피적 한다고. 자, 강도하고 뭐하고 관계지? 자, 봅시다. 지금 물어보는 거는 뭐야? 불안 수준, 강도하고 불안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에 의하면은 뭐야? 강도가 낮으면은 낮은 강도는 회피하고요. 높은 강도는 무분별 경계가 나타나고 적당한 수준일 때 뭐야? 적응적 태도가 나타난다. 따라서 그러면은 뭐야? 목적이 뭐야? 설득해 가지고요. 뭐 하는 거지? 행동 변화, 태도 변화. 설득해 가지고 태도 변화 유도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가장 충실하게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따라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다. 따라서 높아질 때 중간 수준 수신자의 태도 변화가 커지지만 강도가 높을 때 뭐냐? 중간 수준까지는 태도 변화가 커지지만 중간 수준 이상으로 높으면 태도 변화 정도가 작아진다. 그 결과 종 모양의 정규 분포로 온다. 종 모양 정규 분포는 어떻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평균 이렇게 가지고 종 모양이 된다. 그래서 뭐야? 이게 강해지면은 이렇게 낮아지잖아요.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평균 값이라고 생각합시다.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높아지지만 요 어느 정도를 지나면은 뭐야? 오히려 작아진다. 그래서 이게 종 모양의 정규 분포를 이룬다. 이렇게 쓴다. 자, 다음으로 요 이론은 노출되었을 때 위험 통제와 위협 통제랑 다른 반응. 위험은 뭐야? 위험해. 나를 위협하는 거 통제. 이거 다르죠. 뭐야? 험하고 협의 차이지만은 대단한 차이를 줄 거예요. 위험 통제는 무엇인가 파악하고 위험의 정체가 무엇인가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해결방을 찾는 과정으로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거다. 위험 통제는 위협 소구에 이성적으로 한다. 이는 수신자로 하여금 문제 해결과 관련된 행동, 이성적으로 대처하니까 메시지의 공고하는 변화를 시키는 메시지의 공고안이 뭐가 된다? 지침이 된다. 반면 위협 통제는 위협이 오는 불안감을 없애게 찾는 거로 감정적으로 하는 거다. 이제 됐어요. 위협은 이성적으로 통제하는 거고요. 위험은 감정적으로
위협은 감정적으로 말하다. 가령 예를 들어줬죠. 음주를 경고한 공익 광고를 본 사람이 불안해서 벗어나게 요거 광고를 이렇게 읽어요. 위협하는 광고잖아. 피하거나 오히려 더 그 행동을 하네. 피하거나 더 포금을 하는 것이 감정적인 대응이잖아요. 결국 전자 이성적인 대처하는 거. 위험을 극복하게 하지만 후자는 위험 극복과 무관한 행동이다. 전자는 극복하게 해줘요. 전자는 이성적으로 하니까 위험을 극복하게 해주는데 이거는 그 위험 극복과 무관한 행동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죠. 이처럼 두 가정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독립적으로 중간은 없다는 겁니다. 중간은 없고 이렇게 됩니다. 이상에서 두 이론은 수신자의 태도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수신자의 태도와 변화 과정에 대해서. 그러나 위협동인 이론은 긴장, 불안 같은 정서적 반응을 적응적 태도의 원인 분수로 본 반면, 자, 그러면 정서적인 반응을 태도를 유발하는 원인 변수로 봤어요. 위협에서는. 평행 이론은 이성적 반응을 원인 변수로 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면 위협하고 정서 반응이고요. 평행 반응은요. 이성적 반응을 변수로 본다. 차이점이 딱딱 나오죠.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세 번째, 한 생물이 소비하는 것을 포식이라 한다. 다른 생물, 자, 포식의 정의가 나왔어요. 포식은 요거다. 육식동물은 동물 조직 섭취하고, 초식동물은 식물 해조류 조직 섭취하고, 잡식동물은 동식물 조직을 섭취하므로 모두 포식자다. 별령 없습니다. 포식은 에너지 전달을 의미할 뿐 아니라 포식자와 피식자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으로 영향을 미친다. 에너지 전달뿐만 아니라 상호작용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피식자 개체군의 성장은 조절될 수 있고요. 포식자 성장 역시 이렇게 조절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였지? 상호작용이죠. 피식자하고 포식자하고 피식자가 서로 조절될 수 있다. 이게 상호작용입니다. 생태학자들은 상호작용을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하는데 상호작용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한다. 기능 반응 분석은 그 중에 하나다. 여러 가지 중에 하나다. 기능 반응이란 포식률과 밀도 사이의 관계를 뜻하는 거로 포식률은 요거의 단위 시간당 소비자의 피식자의 수. 자, 포식률은 뭐의 숫자라고? 단위 시간당 소비된 피식자의 수를 말하다. 피식자 밀도는 단위 시간당 소비된 피식자의 수. 아니지. 피식자의 수. 그럼 차이점은 뭐예요? 여기는 소비된 거. 소비된. 요거는 피식자의 그냥 수네. 그럼 이게 당연히 높겠죠? X축을 밀도로 Y축을 포식률로 한 그래프에서 그래프가 지금 나왔죠. 자, X축을 피식자 수,
이게 피식자 수래요. 그 다음에 Y축을 포식률, 한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포식 효율을 나타낸다.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요거의 기울기는 효율을 나타낸다. 기울기. 그러면 요거 분의 요거겠죠. 그럼 피식자 수의 변화량분의 포식률의 변화량.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좀 딴 이야기 하는 거죠. 포식자가 섭시간인데 보는 총시간은 처리한 데는 취급시간을 합하여 구한다. 총시간은 탐색시간과 피식자를 찾는데 보내는 취급시간을 합하여 구한다. 그럼 여기 옆에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섭시간인데 먹는데 총시간은 탐색시간도 플러스를 해줘라. 그 다음에 처리하는 데서는 취급시간을 더해서 한다. 기능 반응 분석에서는 자, 여기죠. 기능 반응 분석. 기능 반응 분석에서는 개체당 포식률과 피식자 밀도를 관련지어 가지고 세 가지 기능 방향이 있다. 그럼 무엇과 무엇의 관계요? 요것과 개체당 포식률, 그다음 피식자 밀도, 포식률, 개체당 여기 앞에 뭐가 붙어서 개체당 포식률과 피식자 밀도를 관련지어서 자, 유형 1은 피식자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자, 그러면은 조금 여기 옆에다가 해봅시다. 피식자 밀도가 증가하면 그러면 뭐는 개체수가 피식자의 수가 커지는 거겠죠? 맞아요? 포식률이 직선적으로 증가하는 경우다. 포식률이 그러면 요거 어떻게 되겠어요? 용 해가지고 직선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기울기는 뭐라고? 효율이라고. 거미줄에 걸린 피식자를 의존하는 거미나 일정량 후는 물속에서 피식자를 주저하는 수동적 포식자가 그 예다. 그럼 거미나 수동적 포식자가 그 예다. 그럼 유형 1은 뭐야? 직선으로. 직선이 중요하죠. 직선적으로 증가하는 거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포식자는 섭식을 할 때는 모든 시간을 탐색에 소비한다. 요거는 뭐야? 탐색에 소비한다. 모든 시간을 탐색에 소비한다. 탐식과 취급시간이었는데 취급시간이 거의 없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됩니다. 포식자를 포만 상태에 이르게 할 만한 피식자가 충분하지 않을 때도 이 유형이 나온다. 자, 유형 1은 뭐로 나온대요? 직선으로 나온다고 했어요. 거기에 얘들이 있었고요. 그러면은 모든 시간을 요거는 탐색에 보내고 취급은 거의 뭐야? 0에 가깝다. 그럼 여기에 얘는 뭐 들었어요? 거미나 수동적 피식자. 포식자. 거미나 수동적 포식자. 그것이 얘라고 그랬어요. 수동적 포식자. 이거는 왜 이러냐면 풀기 편하려고 그럽니다. 유형 2는 피식자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포식률이 최대값까지 여기가 최대값이겠죠. 증가하면서 피식자 수도 증가하지만 피식자가 많아지면서 포식자의 섭식 시간을 탐색 시간은 짧아지고 취급 시간은 길어진다. 유형 2는 어디까지? 포식률이 최대까지 증가하다가 유지되는 형태다. 이렇게 유지되는 형태인데요. 요거는 뭐가 된다? 탐색 시간은 짧아지고 취급 시간이 많아진다. 요거는 0이에요. 요거는 탐색이고
적어진다. 이렇게 됩니다. 학교에서 이 유형의 개체군이 가장 많다. 이 개체군이 이 유형이 제일 많다. 그럼 이제 유형 3. 유형 3은 초기에는 포식률이 낮다가 밀도가 증가에 따라 포식률이 최대값에 도달할 증가는 S자입니다. 그러면은 요건 대충 그려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렇게 낮다가 요렇게 증가하는. 요게 변곡점이 되겠죠. 요렇게 증가하다가 많이 증가하는 형태다. 유형 3. 그래프 그릴 줄 알면은 좀 편하지. 최대값에 돌 때까지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그럼 이것과 이거의 차이점 눈에 보이죠? 그래프도 좀 그릴 줄 알아야 돼. S자입니다. 그럼 S자 맞아요? 이렇게 S자. 이런 유형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된다. 새로운 비식자 종이 나타냈을 때 요거는 S자인데 어떤 경우니 새로운 비식자. 새로운 피식자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먹이가 아닌 줄 알았어요. 먹이가 아닌 줄 알았는데 나중에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포식되어진 거. 그 다음에 밀도가 낮았던 피식자 개체군이 밀도가 작았다는 건 뭐라고 생각을 했어요? 피식자의 수가 작았던 게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했어요. 피식자 수가 작았던 게 요거는 피식자 수가 작았던 게 개체수가 늘어났다. 이게 개체수가 늘어났다. 많아졌다. 그러면은 여기 중요한 거 새로운 피식자 또 적었던 개체수가 밀도가 낮았던 게 개체수가 늘어났다. 그것이다. 상호작용을 포식자의 생존율과 피식자의 사망률을 걸려서 설명하기도 한다. 요거는 뭐하고 관계니? 출생률하고 포식자의 피식자의 사망률이다. 포식자가 거의 없을 때 당연히 피식자 개체군이 커지고 이에 따라 포식자가 개체가 늘어나면은 포식자 사망이 늘어난다. 자 보세요. 네, 포식자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은 피식자 개체군은 커지죠. 피식자 개체군에 대한 포식자가 커지겠지 이제. 이거를 먹는 애들이. 이거 많은 음식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은 뭐야? 피식자 사망은 당연히 늘어나죠. 작아지는 피식자 개체군은 커져버린 포식자 개체군을 유지할 수 없게 되고, 자, 사망이 늘어나니까 피식자 개체군은 낮아질 거고, 그러면 포식자 개체군을 유지 못하잖아요. 먹이 부족하겠지. 다수가 굶어 죽거나 번식에 실패를 합니다. 번식에 실패합니다. 포식자 개체군은 피식자의 출생이 포식자 사망보다 많아져 급격히 작아지다가, 자, 어디까지? 피식자의 출생이 포식자 사망보다 많아져. 그럼 먹을 게 많아지겠죠. 많아지는 질까지 급격히 낮아지다가 뭐지? 포식자 개체군. 그러면 많이 출생할 때까지는 급격히 낮아지죠. 뭐야? 굶어 죽거나 번식에 실패해가지고요. 피식자가 인의가 증가하면은 마침내 얘도 포식자 개체군도 커진다. 이처럼 피식자는 완전히 소멸되지 않으면 피식자는 완전 소멸 안 된다며. 포식자도 완전 소멸되지 않는다. 따라서 멸종되었다면은 포식에 그런 게 아니라 외부인이다. 요게 아니라 당연히 요거다. 완전 소멸 안 되는데 어떤 다른 요인이 있겠지. 그 중에서 제일 강력히 반응하는 게 누구지? 인간이잖아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래프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프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케이스가 뭐야? A, B,
C, D의 베이스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이쪽으로 갈수록 포시자 개체의 수하고요. 여기가 그 다음에 P시자 개체의 수는요. 여기죠. 그러면은 여기가 P시자 개체의 수가 많은 거야. 됐어요? 이거 따지는 거 좀 잘 해봅시다. 자, 빠르게 EBS 4번 모의고사 비문학 읽어보았습니다. 틀린 문제는 개별적으로 질문을 해주세요. 이해가 안 되는 거 지금까지. 근데 제발 선생님이 좀 읽는 방법 좀 해주세요. 응? 중요하지 않은데도 자꾸 중요하다고 쳐놓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